가을 저녁이 깊어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에는 오래된 군복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장인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고 회색빛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 자문관으로 일하는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합니다. 여성 최초군 정보국장. 언론에서 그를 부르던 수식어였습니다.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군 정보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 정상에 올랐던 그 시절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지금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자 역할에 만족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호가 돌아온 것이었죠. 28살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란 탓인지 유독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키는 어머니보다 훨씬 컸지만 또렷한 눈매와 곧은 콧날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태호는 군인다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에서도 반말을 잘하지 않는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탓입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저녁은 먹었나? 인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어머니라도 아들 앞에서만은 조금 부드러워지는 법이었죠. 부대 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드셨나요? 태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보사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는 중인 그는 어머니처럼 정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워했지만 겉으로는 늘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거실 한쪽 서랍장 위에는 30년 전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 태호와 참 닮아 있었죠. 남편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인숙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슬픔을 삼키고 분노를 참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태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기고 있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인숙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이재범이었죠.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올 사람인데 오늘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실까요? 이재범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아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이재범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군님, 이번에 중대한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범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이재범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장중희입니다. 그 순간 인숙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장중희, 바로 아들 장태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이재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자제력이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고 있었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인숙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듣는 것처럼 냉정한 어조였죠. 이재범은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해외 군사정보 누설, 보안규정 위반, 그리고 무단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인숙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수사보고서, 컴퓨터 로그 기록, 그리고 해외 연락 내역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증거들이었죠. 장중이가 접속한 기밀 서버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대도 정확히 일치하고 접속 아이디도 본인 것입니다. 이재범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숙은 한 장 한 장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만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 해도 그 이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기려 하시는 건가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재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숙은 이재범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아들을 수사하는 어머니라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할 것이라는, 그래서 누구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군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제가 맡겠습니다. 이재범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범이 떠난 후 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죠. 감정은 사적인 것, 국가는 공적인 것. 나는 군인이다. 다음 날 오후 인숙은 태호를 국방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첫 만남이었죠. 태호는 어머니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수사하신다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사관이고 당신은 피의자입니다. 사적인 관계는 접어두고 이야기하죠. 인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 숨겨진 아픔을 태호는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억울합니다.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어요. 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인숙은 컴퓨터 접속 기록을 태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디로 기밀 서버에 접속한 시간과 정보 유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호는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디였지만 기억나지 않는 접속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시간대에 저는 부대에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당신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인숙이 반문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말합니다.
감정이나 믿음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어요. 당신도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가 되었죠. 면담이 끝난 후 인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인숙은 정보사령부 예하 특별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이곳은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죠. 출입카드를 2번 찍고 지문 인식까지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인숙을 맞이했습니다. 김범수 중령과 이소연 정보분석관이었죠. 김범수는 인숙과 함께 정보국에서 일했던 오랜 동료였고 이소연은 인숙이 직접 키운 후배 중 하나였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김범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동료의 아들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범수야, 이소연아. 힘든 일에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숙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었죠. 이소연이 정리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장군님,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태호 중위의 컴퓨터 접속 기록, 해외 통신 내역, 그리고 유출된 정보의 내용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인숙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아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범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접속 시간대를 보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대부분인데 이 시간에 부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태호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해 보죠. 이소연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근무표를 불러왔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모두 비번이거나 외박 승인을 받은 날들입니다. 부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럼 누군가가 태호의 아이디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인숙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범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군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지문인식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소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로그 기록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소연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보세요. 접속 IP 주소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대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인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외부 접속이라면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태호 중위의 아이디를 사용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숙은 태호와 다시 면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왔죠. 태호는 여전히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호야, 내 상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특별히 친하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창우 대위님과는
좀 복잡한 관계였어요. 어떤 면에서 복잡했나요? 대위님이 저에게 가끔 이상한 업무를 시키셨거든요. 제가 담당하지 않는 부서의 파일들을 열어보라고 하시고, 특정 정보들을 따로 정리해달라고 하시고,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숙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들이었나요? 해외 군사정보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접근 권한도 없는 파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위님이 특별히 열어볼 수 있도록 임시 권한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창 후 대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인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해외 파병을 이유로 출국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행선지는 모르겠지만 태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인숙은 이 정보가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조사실로 돌아와 김범수와 이소연에게 태호의 증언을 전했죠. 한창 후 대위의 신상 정보를 모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의 해외 출국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숙이 지시했습니다. 이소연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한창우 대위 32세 정보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해외 파병 기록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파병이 아니라 개인적인 출국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죠. 김범수가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이소연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창우 대위가 출국한 날짜가 장태호 중위 사건이 불거지기 하루 전이에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함께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창우 대위의 출국 시점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숙은 김범수와 이소영과 함께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숙이 사무실에서 한창우 대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을 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병원에서였죠. 장인숙 고문관님이신가요? 장태호 중위가 유치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받는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약물 쇼크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지만 생명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숙은 서류를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 수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숙은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태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인숙도 이 순간만큼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거든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인숙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에게 정의를 가르쳤던 게 죄였을까? 내가 군인이 되는 걸 자랑스러워했던 내가 바보였나? 그때 태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인숙은 간호사를 불러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태호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인숙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 무죄예요. 한창후 대위가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태호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숙은 아들의 말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지만 태호는 곧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증언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죠. 병원에서 나온 인숙은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범수와 이소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창후 대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장군님, 한창후 대위의 개인정보를 더 파악했습니다. 이소연이 새로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재범 차관의 사위더군요.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범 차관의 사위라고요? 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창후 대위의 최근 행적이에요. 김범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국방 내부망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인숙이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비밀 접속 아이디. 이건 태호의 것이 아니에요. 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한창후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장태호 중위의 아이디로 위장되어 있었어요. 이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태호는 정말 누명을 쓴 거네요. 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범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사건이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태호 중위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요. 인숙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그들의 희생양이었다는 건가요? 한창후 대위가 해외로 도망간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잠적한 거죠. 이소연이 분석했습니다. 인숙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후 대위가 이재범 차관의 사위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보죠. 그리고 한창후 대위의 출국 전 마지막 행적도 추적해야 합니다. 인숙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이재범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군님,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재범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이재범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니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범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재범은 잠시 침묵하더니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장군님, 개인적인 감정이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순간 인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이재범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들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적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범이 조사실을 떠난 후 인숙은 김범수와 이소연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범수야, 소연아.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빠져도 됩니다. 인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범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닌가요?
이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인숙은 두 사람의 각오를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세 사람은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창우 대위의 금융거래 내역, 해외 연락 기록, 그리고 기밀정보 접속 패턴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한창우 대위의 계좌에 최근 들어 거액이 입금되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입니다. 이소연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기밀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숙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창우 대위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기록을 복구해 보기로 했죠. 소연아, 한창우의 개인 기기들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범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수사팀 해체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군님께는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인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범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막혔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숙도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이재범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숙 고문관, 이번 사건 수사가 너무 오래 끌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범의 목소리에는 강한 압박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함도 좋지만 국가 안보를 사유화하시는 건 아니죠? 이재범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인숙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장군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아닙니까? 다른 간부가 질문했습니다. 인숙은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인숙에게는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는 군법회의 회부 결정이 통보되었죠. 그날 밤 인숙은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더 이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김범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이소연이 한창우의 휴대폰에서 중요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녹음 파일인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창우와 누군가의 대화인데 장태호를 끌어들여 묻어버려. 어차피 걔 엄마는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늙은 퇴물이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죠. 상대방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음성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재범 차관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인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재범 차관과 한창우 대위가 공모해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가 문제였습니다. 김범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공식적인 채널이 막혔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인숙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인숙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한밤중 인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나무 서랍이었죠.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인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내가 조사하던 사건이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아. 고위층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어. 혹시 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이 자료들을 보관해도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야.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사하던 정보 유출 사건의 자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인숙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당시 젊은 장교였던 이재범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설마, 인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재범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죽음과 지금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 인숙은 김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걸 발견했어. 1시간 후 24시간 카페에서 만난 김범수와 이소연은 인숙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군님, 이게 정말이라면 이재범 차관은 30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거네요. 김범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건가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을 굳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언론에 동시에 제보하겠습니다. 한창우의 녹음 파일과 함께 이 모든 자료들을 넘기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군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범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어. 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숙은 신뢰할 만한 기자와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제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도해 주세요. 무고한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요.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위직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틀 후 주요 언론사에서 특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의 기밀 유출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창우 대위의 녹음 파일과 관련 증거들이 공개되었죠. 녹음 파일 속 음성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태호를 끌어들여 묻어버려. 어차피 걔 엄마는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늙은 퇴물이지라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었거든요. 인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제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태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 태호가 인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 태호야. 엄마가 처음에 너를 의심했었어. 인숙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태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숙은 아들에게 남편의 편지와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죽음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럼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건가요? 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인숙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에서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국방부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죠. 그리고 인숙에게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김범수가 인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진실을 말해야죠. 인숙이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습니다. 인숙은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숙은 국회라는 무대에서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국회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인숙은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선서를 했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장태호 중위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위원장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재범 차관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제 아들의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창우 대위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가 제 아들에게 의심스러운 업무를 지시했고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해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재범 차관도 증인석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그 한창우 대위와 이재범 차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창우 대위는 이재범 차관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밀 유출의 주범도 한창우 대위였습니다.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재범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질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한창우 대위와 이재범 차관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태호를 끌어들여 묻어버려. 어차피 걔 엄마는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늙은 퇴물이지. 라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죠. 방청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습니다. 이재범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이재범 차관의 목소리와 99.7% 일치한다는 감정서도 있습니다. 인숙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창후 대위의 금융거래 내역, 해외 도주 시점, 그리고 컴퓨터 접속 기록 조작 흔적까지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인숙이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때 인숙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겪었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숙은 남편의 편지와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제 남편도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도 당시 젊은 장교였던 이재범 차관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숙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죠. 즉, 이재범 차관은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숙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범 차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모함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요? 인숙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창호 대위는 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해외로 도주했을까요? 그리고 왜 당신은 수사 초기부터 제게 압력을 가했을까요? 야당 의원이 이재범에게 질문했습니다. 차관께서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재범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증거 조작입니다. 그때 국정감사장 뒤편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창호 대위였죠.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 국내로 송환된 상태였습니다. 한창호 대위가 긴급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자백서를 작성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이재범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아들을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과 국가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쓰고 있었고 인숙의 증언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내가 지킨 건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때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더군요. 인숙의 마지막 말이 국정감사장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범 차관의 사퇴 발표가 있었고 한창호 대위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랜 음모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국정감사가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인숙은 낡은 한옥을 수리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직접 심은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인숙에게 이런 평온한 일상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인숙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창후 대위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재범 전 차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죠. 인숙은 모든 공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복직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인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이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죠. 정복을 입은 태호의 모습이 한결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호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태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부대는 괜찮고? 인숙이 반가워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휴가를 내고 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태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태호는 정보사 예하 특임대에 발령받아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 인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내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생겨서 좋더라.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예전처럼 늘 긴장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편안해 보였거든요. 엄마,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평생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태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무엇이요? 가족이야. 명예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호는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도왔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태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죠. 엄마, 저 요즘 보고서 잘 쓰고 있어요. 태호가 호미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응, 군인의 말은 짧아야지.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당연한 일이지. 엄마니까. 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인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그때 엄마가 너를 의심한 건 너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증거를 믿었던 거지. 군인으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알아요. 그래서 더 존경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진짜 객관적이라는 건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을 찾는 거더다고. 인숙이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 인숙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응, 당분간은. 그런데 너도 가끔씩 와야 한다? 인숙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주 올게요. 저녁을 함께 먹고 태호가 돌아갈 준비를 하자 인숙은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답게 말하자면 내가 아주 자랑스럽다. 엄마도 제가 자랑스러워요. 태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 인숙은 혼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나는 군인이자 어머니였다. 인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두 이름이 내게 남긴 상처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며 살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숙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어머니로서의 사랑도 모두 지켜낸 채로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제비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죠. 인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아름답다. 기쁨의 순간에는 마음껏 웃고 슬픔의 순간에는 기꺼이 울자.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모여 나라는 유일무이한 존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삶의 모든 조각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굴곡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